다 아시지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분홍치마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너에게 가는 길을 연출한 변규리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 비기안이고요. 너에게 가는 길에서 두 번째 주인공으로 열연을 펼쳤죠. 오늘 여기 서울대 법학대학원 학생분들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오늘 가지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활동하고 있는 나비라고 하고요. 제 아이는 바이젠더, 페노멘티, 에이섹슈얼로서 트랜지션 마치고 현재 FK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9시까지밖에 없는 관계로 좀 급박하게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유사 키퍼처럼 입고 오셨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저는 정말 영화 보면서도 퀴어 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을 안아주시는 그 모습이 이제 굉장히 감명 깊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영화 자체도 그 자체로 좀 거대한 프리워크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감독님들과 배우분들께 이 영화를 찍기로 결심하신 계기 그리고 출연하기로 결심하신 계기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연분홍치마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성소수자 당사자들에 관한 영화를 계속 만들어 왔었어요. 근데 3XFTM이나 혹은 종로의 기적,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같은 이제 당사자들에 관한 영화를 좀 만들어 오다가 한 4년 전쯤에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들어온 지 연분홍치마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부모님들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홍보 영상을 좀 이제 같이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저희 단체에 주셨었고 그때 저도 현장에 가서 부모님들을 뵙게 됐었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카메라 앞에서 해주시는 여러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성소수자라는 부모의 위치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부모님들도 이제 당사자들에게 커밍아웃을 받고 나서 이제 되게 많은 처음에는 고민의 시간을 좀 보내시잖아요. 이제 어떻게 나는 부모로서 커밍아웃을 해야 되지부터 시작하셔서 아이한테 내가 그동안 어떤 혐오의 말들을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하셨고 그래서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좀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 모임과 연분홍치마과 함께 이 영화를 이제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커밍아웃을 받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가게 됐는데 그때 커밍아웃 받을 당시에 아이한테서 받은 게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만든 인터뷰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 말고 다른 성소수자 부모님의 어떤 경험담이 실려 있었고 커밍아웃 받았던 어떤 순간이라든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고 힘들었지만 그 책이 엄청난 위로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내가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 그분들의 어떤 경험담을 내가 알지 못했다면 굉장히 외롭고 고립된 시간을 보냈겠다 싶어서 제가 저 이후에 커밍아웃을 받는 부모들이 있다면 뭔가 책보다는 영화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우리가 느끼기 좋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참에 이제 영화가 시작됐고 사실 부모가 아이한테 커밍아웃을 받으면 아이가 힘들어서 사실 벽장 속에 있다가 부모에게 문을 열고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나와서 커밍아웃을 하면 아이한테도 훨씬 더 좋은 환경, 그러니까 더 자유로움을 줄 수 있는데 그 손을 잡고 같이 부모가 그 벽장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커밍아웃을 받으면서 또 성소수자 부모라는 정체성이 생기는데 그거를 함께 가지고 벽장 속으로 들어가면 사실 아이한테 아무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가시화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뭔가 내가 가시화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거에 어떤 그 최대로 가시화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아까 프리허그라고도 하셨는데 세상을 향한 저는 커밍아웃이 되는 거거든요, 영화가. 그래서 사실 감독님이 처음에 영화를 찍기 시작했을 때도 굉장히 적극적인 마음으로 함께 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네, 저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이가 지정성들이 여성이었으니까 여자아이한테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연예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제 초등학교 무렵에 너 레지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그런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 때. 그래서 얘가 뭔지를 알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 이제 여자친구를 계속 데리고 왔으니까 집에. 그래서 중학교쯤에 넌 아무래도 레즈비언이 맞지? 그랬더니 바이에 가까울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즈비언이거나 혹은 바이섹슈얼이거나 이러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 모임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부모 모임 갔고 실은 그 자리에서 2017년도에 저희 아이가 이제 저는 이제 처음 소개를 레즈비언 딸을 둔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이는 저희 엄마는 저를 레즈비언을 알고 있지만 저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가 트랜스젠더야? 너 수술도 안 했는데? 라고 하니까 저희 아이가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도 있어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질문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한 건 제가 의아한 건 그랬어요. 레즈비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엄마에게 왜 트랜스젠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자기가 레즈비언인지 제가 트랜스젠더인지를 스스로 명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젠더 표현을 흔히 말하는 남성적인 그런 부분이 했던 것을 혹은 나는 가슴이 없었으면 좋겠어. 난 남자였으면 좋겠어. 했던 것들을 저는 오해했던 거죠. 저희 아이가 실은 제가 레즈비언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거부감이 없었던 이유는 제가 중학교 때 같은 반에 레즈비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일 수 있어요. 트랜스젠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TV 외에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런 젠더 표현을 할 때 저희 아이한테 제가 좀 상처 주는 말을 했죠. 여자로서 살아가는 세상이 살기가 좀 힘들지만 그렇다고 남자가 되려고 하는 건 그건 안 될 일이야. 그건 비겁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아이가 생각할 때는 뭔가 그런 젠더 표현을 한다는 건 엄마나 이 주변 어른들한테 혼날 일이라고 생각 때문에 갖고 감춘 것 같았고 그리고 본인이 트랜스젠더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커서 알았겠죠. 그 표현을 못했던 거죠.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서너 살 때부터 트랜스젠더들이 보통 자기 밑에 젠더 표현을 달리하면 부모들이 어떤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 내분비과 의사나 심리상담가에게 같이 의논을 해서 아이 때, 그러니까 1차 성인 나타날 트랜스젠더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1차 성인 나타날 때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여성 호르몬 억제 제도를 한다든가 2차 성인 나타날 때 남성 호르몬을 준다든가 꾸준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이가 불행하지 않고 본연의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아이한테 상처를 주고 아이의 어떤 정말 중요한 시간에 힘들게 했다는 걸 저는 많이 좀 뼈저리게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가시화가 필요하구나. 이걸 많이 안다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텐데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해서 가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실은 아시아권에서는 인권지수가 제일 낮다고는 터키에서 마이 차일드라는 성소수자 부모 영화가 나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끝에서 순서를 세기가 쉽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됐든 성소수자 부모에 관한 영화가 좀 나온다면 훨씬 당사자가 어떤 걸 가시화하는 것보다 조금 더 속칭 잘 먹히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잘 먹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영화를 찍는다고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기로 했고 주인공 되는 거 그런 건 생각을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게이 아들을 둔 미드에서나 나올 법한 환상적인 이 패밀리와 대조적인 모노톤의 싱글맘의 트랜스젠더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결과는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돼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가 너무 울려가지고 이걸 잠깐 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연 계기 말씀해 주시면서 영화라는 매체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영화에서 숙명여대 입학 포기 사건을 다루시는 장면을 보고 같은 사안이어도 뭔가 언론과 영화가 그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이야기 혹은 좀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이 영화라는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질문, 신선한 질문. 사실 부모 모임에 관한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관하여 그 방송이나 여타 이제 컨텐츠들에서 이미 되게 많이 다룬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그 촬영을 처음에 들어갔었을 그때는 이제 부모 모임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제가 촬영을 제작 기간을 좀 많이 오래 찍고 촬영을 오래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사이에 부모님들이 계속 이제 유명해지시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제 공중파 3사에 처음으로 이제 그 피퍼에서 3사에서 다 부모 모임을 소개하는 그 장면도 보면서 뭔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했는데 사실 이제 되게 많이 고민했던 부분, 영화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부모 모임의 어떤 활동과 그다음에 이 부모님들, 그러니까 나비님, 비비안님, 혹은 예준님, 성준님, 한결님 이 개인적으로 또 어떤 그 사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명하기 위해서 집중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모임에 속해 있으신 분들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분들이기도 하고 또 성소수자 당사자의 어머님들이기도 하고 사실 한 개인으로서 사실 되게 여러 정체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꼭 이제 그 부모님들 영화를 찍는다고 하여 그냥 정말 예준이의 엄마로서만 혹은 한결이의 엄마로서만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나비님과 비비안님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부모 모임의 어떤 활동가로서만 이 영화에서 좀 다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다양한 정체성이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어쨌든 이 부모님들은 성장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결님과 예준님과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식을 찾아가고 계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되게 오랫동안 그 주인공분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촬영하는 기간이 늘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깊은 고민 같은 것들을 좀 듣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단발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사나 혹은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인터뷰 같은 것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고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어쨌든 주인공분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의 그 층위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빈님과 비비안님이 사실 카메라 앞에서 워낙 자신의 이야기를 되게 진솔하고 그 다음에 가감 없이 해주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들이었지만은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이야기를 좀 듣고자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보면서 뭐랄까 되게 활동가라고 하면은 되게 처절하고 많은 걸 희생해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이렇게 일상을 잘 지켜가면서도 이렇게 즐겁게 목소리를 낼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영화에서 좀 일상이랑 가장 먼 장면이 피퍼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관련해서 비비안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저는 캐나다 피퍼 장면 보면서 되게 성대하고 화려하고 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막 환영하는 분위기에서도 누군가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뭐 비비안님도 그렇고 에즈님도 그렇고 아시안이고 외국인이고 기타 등등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좀 소외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피파 경험이 어떠셨는지 어떤 걸 느끼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캐나다 키퍼 경험요. 캐나다 키퍼를 이제 촬영을 하려고 그 일부러 가서 찍은 거거든요. 또 다른 분들은 놀러 간 김에 그 프라이드 축제를 가서 우연히 찍었나 하겠지만 그건 아니고 제가 그때는 비행 근무 중이었는데 어렵게 3일을 빼가지고 정말 도착하고 그 다음날 퍼레이드를 찍고 그 다음날 출발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 속에 갔는데 사실 캐나다를 갈 때는 뭔가 예준이가 유학을 간 이후로 저는 사실 그 캐나다라는 곳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서 처음에 그 유학 가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도피성이었죠. 한국에서는 좀 제대로 드러내고 살기 힘든 아이 때문에 쟤도 저런 걸 선택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더 자유롭고 그게 더 본인한테는 굉장히 더 좋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제가 가보니까 어쨌든 낯선 땅인 거죠. 근데 얘가 21살, 2살에 혼자 영어도 못하는 애가 와가지고 여기서 그때가 한 2, 3년 학교를 다니던 때였거든요. 이 속에서 이방인으로서의 그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낸 그 시간들이 좀 이제 저는 굉장히 안쓰러운 거예요. 한국에서 어쨌든 드러내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 예준이의 존재 자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얘도 참 이방인으로서 힘들게 살아왔겠구나. 근데 캐나다 키퍼에 가니까 낯선 곳이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동양인의 게이의 저 한국이라는 이름도 듣도 못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저랑 같이 영어로 써서 이제 피켓을 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퍼레이드 안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배제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환호해주고 오히려 저 조그만 나라에서 억압받는 저 존재를 우리가 뭔가 함께 더 포용해줘야 되겠다. 오히려 이런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더 환호를 많이 해줬던 것 같고 일단 외모가 다르니까 저희가 동양인이고 누가 봐도 우리 아이는 게이잖아요. 그 키스러움이 보이잖아요. 하고 피켓도 들었고 저 엄마와 저 아들을 우리는 정말 있는 힘껏 응원해줘야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시는 관객분들도 진짜 더 많이 환호해 주시고 저 나라에선 저게 굉장히 힘든 일일 텐데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퍼레이드를 하는구나. 그럼 촬영도 하는 것도 보시고 하니까 오히려 그래서 더 몇 배로 환호를 더 해주신 게 아닌가. 그리고 캐나다 키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영화에서는 짧게 장면이 나왔지만 길을 굉장히 길고 넓게 막아가지고 퍼레이드를 진짜 한 2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걷는 게. 그리고 굉장히 큰 회사들이 다 우리는 성소수자 친화 기업이라는 거를 엄청 홍보를 해요. 그 기간, 그때 딱 나와서. 그래서 진짜 트럭도 차량도 많이 행진해주고, 굿즈 같은 것도 엄청 나눠주고, 그래서 굉장히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도시에 약간 축제로 자리를 잡았구나. 부럽기도 했죠.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리고 정말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분은 단 한 명도 못 봤고, 물론 그분들이 거기서 소수겠죠. 드러내지 못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조금 완전히 이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질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우리 이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해서 응원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람들의 대세를 따르잖아요.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도 좀 조금 보고 왔네요. 진짜 그렇게 포비아들이 눈치를 보게 되는 사회가 얼른 됐으면 좋겠고 많은 에너지를 받고 오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나비님께 정반대되는 경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한결님의 법원 신문 전에 준비하시는 그 장면이 약간 이 영화의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 한결님의 긴장을 풀어주고자
하시면서 좀 운영을 일부러 많이 하신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는데 사실 실제로 준비하시면서 진짜 심정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뭐 판사들의 이런저런 말들을 들으면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한결이가 좀 뭔가 되게 강단 있는 것 같아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한결이는 정말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저 같은 경우에는 실은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고 해도 어떻게든 2번, 3번에 걸쳐서라도 어떻게든 성별 정정을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말 거야.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저는 했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부잖아요. 그 상황이.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걱정 마라. 뭔 일 있어도 저기 판사를 내가 가서 홍보정을 해줄 거야. 이런 말까지 해서 갔지만 그 아이가 그 앞에서 되게 긴장하고 처음 서울 가정법원에서 했는데 보통 법원장이 이 정정을 맡더라고요. 법원장이. 법원장도 뭔가 사건을 맡아야 되는데 이 숫자가 적잖아요. 업무 적은 걸 맡기 때문에 법원장이 왔는데 되게 든든하게 생기신 법원장님께서 이렇게 녹음 나온 것처럼 그렇게 딱 그 자리에서 안 해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안 해주겠구나. 화가 났죠. 뭐 안 해주겠구나 했는데 나와서 결국 할 수 있는 건 한결이 담배 뻑뻑 피고 가는 것밖에 느껴지고. 실은 저희가 10월에 8월인가 10월에 신청을 해가지고 다음해 4월 6개월을 그렇게 끌고서 기각 뭐 사유도 없이 그 완화로 끝났어요. 외부선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끝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 고향인 분산에서 8월에 신청을 해서 10월에 2달 만에 그 자리에서 또 힘을 내고 사시라고 이런 판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격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두 번째 때는 제가 실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판사 성향을 좀 알아봤어요. 판사 성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이제 저기 했지. 그랬는데 이제 근데 그래도 그런 얘기를 실은 저희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한결이한테 안 했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어떤 뭐 이렇게 혹시나 인맥으로 된다라고 오해될까봐 그러면 저희 한결이가 또 그것도 편치 않을 것 같아서 실은 인맥을 안 했고 성향만 파악했는데 조금 약간 진보적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기대를 하고 갔었죠. 기대를 하고 갔고 그 자리에서 또 기대보다도 더 뜻밖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고 무지무지 감사하지만 않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혜택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실은 생각하면 불쾌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감지덕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맙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온 그 대목에서 저는 이제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 얘가 이렇게라도 돼서 얘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한결이는 여러 가지를 좀 복잡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별정정을 끝내고 나면 수술하고 트랜스젠더 부모들은 보통 수술 끝내고 성별정정 끝내면 모든 게 다 해피해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과정을 끝내고 의외로 자살 시도나 자살까지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모든 억눌려 있던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젠더 부모님들 오시면 그런 과정을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면서 혹시 성별정정 끝나고 나서 아이가 에너지가 좀 좋아지고 뭔가를 시도해보려고 할 때 그때야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모든 세상의 어떤 장벽, 성소수자가 아니라도 느낄 수 있는 장벽들이 있잖아요. 고통이나 어려움. 그런 것들이 닥치면 사람이 처음 괴로움을 힘든 걸 느끼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그 상황을 넘겼는데 생각지 않았던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게 되게 가중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이가 더 힘들어할지 모르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그럼 부모님이 그러면 수술을 안 시켜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지 그 아이가 수술하고 성별정정하고 나면 그보다 더 도움이 필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도움을 부모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의미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 걱정스러워하시지만 우리도 그 준비를 하게 되죠. 성별정정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되게 난민들도 그렇고 자기들도 심사를 받는 분들도 그렇고 약자들은 언제나 법 앞에서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던 점이 부모 동의서를 요구한다고 이게 되게 좀 의아했어요. 다른 거에서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물론 지금은 바뀌었지만 옛날에 그러면 바뀌기 전까지는 왜 우리 사회가 그런 부모 동의서를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떤 걸 시사한다고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세 분 모두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제가 볼 때는 어떤 성소수자는 자기 판단 능력이 좀 결여된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나 싶어요. 뭔가 세상에서 이 사람을 온전한 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까지가 필요하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지금은 이제 그건 얼마 전에 없어졌습니다만, 이 성소수자가 뭔가를 서기 위해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어떤 존재감이 아니라, 존엄성이 아니라 옆에서 인정해줘야 되고 부모가 허락해줘야 되고, 그런 건 한 시민을 그냥 시민으로 보는 게 아니죠. 뭔가 뒤떨어진 2등 시민으로 보는 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 신용 증명서도 돼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별 정정을 하고 트랜지션을 하고 하는 것들이 본인의 어떤 재산이 불량인 것을 신분 세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신용 불량을 세탁하기 위해서 그 몸의 외과적인 수술을 정말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외과적 수술을 거치면서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법의 관점이죠. 우리 트랜스젠더를 보는. 맞아요. 그리고 어떤 그 미숙하게 보는 성소수자뿐만이 아니라 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 항목들은 항상 어떤 청소년이나 청년이라 할지라도 미숙하게 보는 그 기본적인 그 시각이 있는 것 같고, 또 약간 군대 문제랑도 저는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해보는데, 마치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여성으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의심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나비님 말대로 누가 아무리 군대가 가기 싫다고 내가 수술을 하고 성별까지 바꾸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런 악의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을 정말 있다면 정말 극소수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심 때문에 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절차를 엄청 복잡하게 해놓고 서류를 엄청 까다롭게 해놓아야지, 그렇게 아니 서류가 아무리 간단해도 누가 이렇게 쉽게 성별 정정을 신청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조금 이렇게 함부로 좀 미숙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 법조인인 내가 판단함에 있어 너희를 제대로 증명을 해야지 내가 해주겠다는 약간 그런. 네. 그래서 그것도 약간 존중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국민에 대한 존중. 저도 두 분 말씀에 모두 동의를 하고, 사실 그때 한결님한테 되게 몇 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진짜요? 라고 한 3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 부모 동의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근데 저는 지금에서는 어쨌든 두 분 말씀에 되게 동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덧붙여 보자면, 사실 이 절차들이 정말 간소화될 수는 없는 건가? 최소한의 어떤 증명을 하면 되는, 혹은 약소화해서 어떤 신고 절차로 갈 수는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트랜스젠더 당사자분들은 최소 성별 정정을 위해서 1년에서 2년 이상 되게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것, 이 모든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에 따라서 신고제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주위에서 또 우려를 표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혐오 범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우려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재발 방지나 혹은 그것에 대한 법 정책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여서 정말 이렇게 어렵게 혹은 정말 이렇게 소모적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계속 유예시켜가면서 성별 정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되게
많이 그러니까 되게 많이 이상하다. 그다음에 정말 바뀔 수는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나비님께서도 그 판사의 성향을 알아봤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구청은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서 이 관객석에 법조인분도 계시고 저를 포함해서 예비 법조인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그럼 법조인과 예비 법조인으로서 저희가 가져야 할 태도라던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법조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법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주먹이 아니라 손이 있게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장치잖아요. 그런 장치라고 해서 세상 모든 일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법은 계속 바뀌고 그렇게 법을 바꾸라고 300명의 국회의원 우리가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리고 법은 매일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법조인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인권 감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무엇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인권 감수성이 기본적으로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과 합리적인 선에서 법을 바꾸겠죠. 법에 매여서 인권을 보지 말고 인권 감수성을 갖고 법을 새로 판을 짜는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종광 교수님이라고 노동 활동가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법조인들 로스쿨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실은 90% 이상이 근로기준법을 공부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거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까지는 미쳐. 필수법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80%가 노동자 아닌가요? CEO보다 노동자가 훨씬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정말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법인데 그래서 그런 감수성을 갖고 인권 감수성을 갖고 이 대해 주신다면 그게 뭐 새로운 차별금지법 제정이고 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돼도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개별 법조인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수성을 좀 갖고 접근을 해주시는 게 실은 보통 사람들은 법조인 한 분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자리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서 실은 외국에서는 특히 판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사회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판사로 둔다고 해요. 왜? 법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일을 매우 중요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권 감수성이나 세상에 대한 좀 열린 시각을 갖고 정말 많은 애매하고 복잡하고 상충되는 그런 갈등 관계를 경우에 따라서 판단하고 조정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세상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인권 감수성을 좀 키워주신다면 그런 것들이 꼭 이런 인권법뿐만 아니라 다른 뭐 공법이나 사법이나 그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감히 여쭤봅니다. 저는 사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법이 되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도 같이 열심히 연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법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법을 어떻게 잘 집행하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나비님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의 그 역량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법도 잘 만들어야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깊이 공감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공부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제 친구 딸도 사실 로스쿨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옆에서 들으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뭔가 본인이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할 때가 되면 내가 되게 아는 게 많으니까 뭔가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 그런 자신감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혹은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시고 약간 사고의 유연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게 조금 더 있다면 훨씬 더 알고 있는 지식과 알고 있는 모든 그 정보와 함께 그런 게 같이 진행이 되면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사실 이런 말을 이렇게 대놓고 할 자격도 없지만 감히 부탁드려 봅니다. 사실 저는 한결님과 같은 이런 성별 정정을 할 때도 이 판사의 재량이다라는 어떤 그 시스템에 동의하기 때문에 사실 법조인들이 그 앞에 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시스템 안에서도 사실 되게 동의하지 않는
법조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권 감수성을 갖고 활동하시는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제 크레딧 올라갈 때 보시면 이제 그 법률 자문에 이제 박하니 변호사라고 있어요. 오늘 여기 온다라고 하니까 한이가 나 거기 간다 라고 이제 얘기를 전해줬었을 때 되게 반갑더라고요. 이 영화에 그 부모동의서 관련한 이제 언제 이제 이 법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자막이 나오는데, 사실 그건 한이가 만들어준 그 자막이고 자문을 되게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왜냐면 법적인 부분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천키퍼 관련해서 이 초상권 관련해서 되게 그 자문을 많이 구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근데 사실 한이가 어떤 보수를 받고 그래서 이 영화를 그렇게 코멘트를 해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 연대의 마음으로 영화도 봐주고 이게 어떤 관점일 것 같다라고 좀 의견도 제시해주고, 그렇게 같이 활동하는 당사자이자 어쨌든 활동가로서 이제 한이를 만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것은, 이런 법조인이 나의 곁에 있을 때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변호사를 많이 알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변호사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한이 같은 사람이 이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한 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고, 여전히 저희 이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소리를 사실 내주시고 같이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이제 그런 활동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를 밟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주시면, 제가 지금 소방노조가 작년 7월 6일 날 처음으로 생겼어요. 법이 허용해서. 제가 소방노조 위원장인데, 공무청 소속의 소방노조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첫 시무식을 전태일 기념관에서, 열사 기념관에서 시작했거든요. 모두 다 아시는 그 한마디가 참 있죠. 전태일 열사가 나에게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다며. 그래서 이제 조영길 변호사님이 그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성소수자나 어떤 약자들은 나에게 이 법에 관해서 물어볼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전문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살면서 정말 되게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권, 꼭 인권이라는 어떤 한정이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에게 조금 낮은 자리에 좀 있다고 하는 이제 그 약자들에게는 법률 전문가 한 분이 정말 천군만마를 얻는 것처럼 큰 힘입니다. 그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한마디 한마디 다 너무 기억하고 싶은 말씀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관객분들로부터 저희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원래 개봉할 때 목표가 10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10만을 우습게 넘길 줄 알았어요. 심지어 저희 남편 지민님은 어디 나가서 100만이 목표라고 얘기를 했다던데, 그래서 스우파의 헤이마마를 어떻게 쳐야 하나 유튜브를 열심히 찾아보고 며칠을 했건만 만 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2만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2만이 되면 드래킹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할 위기에 놓여 있어서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꼭 목표라기보다도 이 영화 개봉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한 코멘트와 함께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고, 이 영화를 보고 느낀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정말 힘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 GV를 통해서 받는 질문들이 저는 정말 색달랐어요. 살면서 영화를 찍으면서 계속 인터뷰를 하고 그런 부분도 정말 카메라를 들이댄다는 건 제가 질문을 받는 거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그걸 받으면서 제 인생이 정말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G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흡하는 것에 힘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질문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든지 간에 돌아가면 그보다 깊게 생각하게 되고 또 저 자신이 달라지는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이제 저희가 농담으로 우리 이제 이렇게 저기 하고 다니면서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러면 저기 그동안에 저희가 배우 놀이를 했거든요. 배우처럼 배우 놀이를 했는데 앞으로 예수님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놀이가 뭔가 해서 예수님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말 좀 안 하려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저는 개봉을 해보는 게 이번이 처음 경험을 해보는 거여서 사실 되게 많이 긴장도 많이 했고 막 이렇게 근데 두 분이 너무 처음 개봉하시는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프로이신 거예요. 그 GV도 마치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주인공들이랑 같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막 합을 맞추고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었고 알아서 척척척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막 말씀만 하시면 트위터에 막 오늘의 명언 이렇게 해서 막 올라와 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또 바라봐 주시는 관객분들이 늘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힘이 됐었고 또 그 관객석에서 카카오톡 그 채팅방으로 저희가 GV를 되게 많이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커밍아웃을 해주시면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왔다 그냥 부모님을 데리고 왔다 이 영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근데 막 되게 지금 떨린다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경험담들을 들을 때 가장 정말 보고 싶었던 어떤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근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영화가 좀 힘이 되고 좀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이 되게 저희에게는 되게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원래 9시에 끝낸다고 했는데 시간을 한 5분, 10분 정도만 더 써도 괜찮을지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저희 그 포스트잇에 질문 남겨주신 분들 말고도 지금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질문이 떠오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 관객석에서 자유 질문을 한 적에 받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사실 저는 질문은 아니고 아까 얘기하셨던 경우가 제 경우였는데 작년에 이 영화를 엄마랑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마한테 커밍아웃하고 나서 제서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이 영화가 개봉을 했고 이것을 보러 가자라고 했을 때 엄마가 의외로 그냥 코레일 부분을 이제 같이 보러 갈 수 있었고 그래서 다시 영화를 봤을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엄마의 반응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엄마가 막 기침만 해고 막 자리만 이렇게 해서 내가 막 너무 불안해서 영화 사실 제대로 보기가 좀 볼 수가 없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밖에 나오면서 엄마한테 꼭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이 영화를 엄마가 나랑 같이 봐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가 이거 보겠다고 한 것도 용기라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걸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엄마 고마워 하는데 눈물이 펑 터져가지고 제가 막 그 말을 못하고 이런데 엄마도 저기 영화에 나오는 저런 엄마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엄마도 눈물이 터져가지고 막 서로 막 같이 울다가 엄마가 또 갑자기 막 정신을 차리시더니 우리 울지 말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내가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엄마의 성격이 온 것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를 아까 성소수자 부모님 책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책을 엄마한테 좀 보내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공부를 좀 시키는 근데 이 영화를 엄마랑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쨌든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었던 거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용기 내주신 두 분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독님께 정말 너무 고맙다는 말을 얼굴 보고서 제가 하고 싶어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GV를 하면 항상 받는 질문들이 오늘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질문
부분들이 나오고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짧게 들어도 될까요? 저희가 이렇게 다녀보면 성소수자에 대해서 정말 소수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느 문화권이나 5% 내지 10%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5%면 한 250만 명 되겠죠. 250만 명이 얼마나 정말 많은 숫자냐면 제가 지금 공무원인데 우리나라 공무원을 100만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120만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현역 군인이 60만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현역 군인이나 공무원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성소수자한테 쉽게 보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없어서가 아니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내 주위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분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이수진 국회의원하고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상영했을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판사할 때 주변에 게이 인후배, 레즈비언 후배들이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 그건 이제 그분이 믿을 만한 분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혹시라도 많지 않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주시고 또 보통 평균 트랜스젠더를 성소수자의 한 10% 정도를 잡아요. 그러면 25만 명 내지 50만 명 정도겠죠.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숫자의 많고 적으니 인권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습니다만 생각 밖으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하는 사람 많고 실은 그럼 그 10% 뺀 250만 명이나 혹은 많게 잡으면 500만 명의 사람이 그 사람들이 실은 동성혼 혹은 파트너십 이런 법제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동성혼이 허용하라. 어떻게 보면 평등권이고 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 동반자법, 파트너십 그것도 자유권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성소수자 상관없이 그런 파트너십도 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조금 더 자유롭고 행복하겠죠. 현재 우리나라도 그런 가족이 어떤 해체돼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라는 데서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악플을 다는 사람은 1%가 안 된대요. 0.06%.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정부의 여론인 것처럼 들리는 건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만 들리기 때문에 전체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얘기 한마디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무기력감을 느끼니까 말을 않지만 실은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만 조금 바뀌면 내가 바뀐 만큼 세상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어떤 경로로든 정말 필요한 얘기 그런 얘기를 또 저 악플 다룰 때 한쪽에서 그러지 않은 목소리도 있어 라고 낮은 목소리 한마디라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당사자들한테 늘 당부드리는 말이 커밍아웃을 준비하거나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크게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커밍아웃이라는 거는 사실 내 세계로 내 부모를 초대한 일이고 저희 영화도 약간 커밍아웃으로의 초대장처럼 아까 그렇게 쓰신 또 관객분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같이 영화를 보면서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냥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사용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경우도 제가 커밍아웃을 사실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 배우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삶에 어떤 새로운 길을 하나 내가 열어드릴 수도 있다. 그런 어떤 그 희망적인 생각 혹은 조금 가벼운 생각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초대를 해주시면 오히려 그거를 초대나 선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고통이나 어떤 나한테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못 헤어나오시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내가 보살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 부모님이 어떤 세계관이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분이 정하실 그분 몫인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당사자들이 너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에 늘 GV를 가면 이런 얘기를 외치며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정한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커밍아웃이고 좀 가볍게 시작해도 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자녀에게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라면 내가 어느 정도 기다려줄 수는 있지만 평생 기다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는 끊어내도 된다. 그래서 버림받기 전에 버려라. 이건 나비님이 하는 코멘트인데 그러니까 상처받는 가족과 함께 끌어안고 고통 속에 살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아까 동반자법, 동성혼처럼 훨씬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힘을 얻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마무리 멘트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았어. 저도 더해서 두 분 말씀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영화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내고 싶을 때 혹은 말을 걸고 싶을 때 되게 적극적으로 좀 이용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영화이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관객분들을 볼 때 가장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법조인 분들과 예비 법조인 분들이 이 공간에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영화를 초대해서 그래서 같이 봐주시고 또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그 다음에 나비님, 비비안님도 그리고 당사자분들도 계속 계속 어떤 갈등에 부딪혔던 벽에 부딪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법적인 부분에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언제 이제 사회에서는 구현될까 혹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당사자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의 가족들이나 그다음에 또 친구들도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와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과 이 영화를 함께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에 관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 혹은 또 이제 사회 안에서 또 이분들이 함께 활동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응원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실 이 대화가 너무 즐거워서 계속 하고 싶은데 이제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근데 감독님이 이제 돌아오는 주에 다른 GV를 하나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홍보부장님께서 제가 공식 홍보부장입니다. 저희가 사실 극장에서 완전히 내리지는 않았고 아트나인이라는 그 이수역에 있는 극장에서 GV와 함께 영화를 보는 그 행사를 간혹 진행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권해주시고 내일 모레 있습니다. 저희가 또 GV를 하고 그리고 뭐 다른 공동체들에서도 이제 상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언제든 어디든 제주도도 가니까 많이 널리 알려주시고 저희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죠. 저희가 또 두 번째 보면 가족 영화잖아요. 그래서 설날을 맞이하셔가지고 가족과 함께 안방에서 저희 IPTV로 다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족끼리 둘러앉아 평생 소장본도 있고 일주일 동안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운받아 보니까 그래서 많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을 이제 말씀해주신 경로를 통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아쉽지만 저희가 오늘 이 정도로 행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제 주변에 공익변호사 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셨던 게 좀 대단하다, 훌륭하시다 그런 말을 들으면 뭔가 그런 말들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남이 하는 일에 하는 말이니까 좀
대단하지만 난 못할 것 같다 이런 뜻인 것 같아서 좀 외로워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대단하시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비비안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제 삶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꺼이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좀 많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겠다, 목소리를 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한 번 더 하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바쁘신데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너무 아쉬우니까 사진을 한번 같이 찍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저희는 괜찮아요. 아, 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같이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